이번 시간에는 그 277페이지 제5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합니다. 실명법. 이 부동산 실명법은 그 취지가 뭐냐면 재산 은닉이라든지 탈세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항상 소유자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해라 하는 취지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명의신탁이 뭔가를 봅시다. 명의신탁. 갑이 토지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근데 이 토지가 허가구역 내의 토지야. 근데 갑은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나가면 이 토지가 발목을 잡을 것 같죠. 그래서 자기 친구 을을 만나서 3월 1일 날 합의를 하기를 내 땅을 네 명의로 좀 등기를 넘겨놓자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서 명의를, 신탁이 무슨 말입니까? 믿고 맡긴다죠. 그러니까 소유권 명의를 믿고 맡기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무슨 말? 계약을 맺었다. 이게 명의신탁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고 3월 1일 날 친구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넘겨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을 하게 된 동기가 적법이다 불법이다, 조세포탈이라든지 재산 은닉을 위한 불법적 동기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어 없어? 명의신탁은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실명법 시행 이전에는 명의신탁을 효력을 줬는데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명의신탁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효에 의한 이 등기도 뭐가 된다? 역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등기는 친구 을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의 소유자 갑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거에 떨어지고 난 뒤에 갑이 을을 상대로 그 땅을 돌려달라 할 수 있느냐 여기 문제인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반사회적 행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저는 우리가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에었죠. 궁사, 정륜이 이렇게 에었을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무효는 질이 아주 나쁜 무효이기 때문에 주고받은 것은 불법 은인급에 해당되고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죠? 그런데 명의신탁을 통해서 넘겨준 이 무효는 103조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 은인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효를 이유로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말소하고 돌려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의신탁은 무효, 따라서 넘어간 등기도 무효,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기 때문에 갑은 언제든지 을과의 맺은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하고 등기 말소를 주장하고 등기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요 조심해야 될 것은 명의신탁의 해지가 되느냐 하는 건데, 해지는 안 됩니다. 해지란 것은 맺은 계약을 깬다는 뜻인데 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 이전을 청구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지는 될 수 없고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도 없고,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됩니다. 등기 말소를 청구해서 되돌려받을 수도 있다. 요 가지를 이자간 명의신탁, 두 사람 사이 명의신탁이죠. 여기 가장 보편적인 명의신탁이다. 그래서 양가를 이번에 보니까 명의신탁 및 명의신탁 약정의 의의되어 있고, 1번 명의신탁이란 당사자 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 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 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명의신탁 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탁자 명의, 그러니까 이 맡겨둔 사람을 뭐라 한다? 신탁자 이렇게 표현하고, 맡아두는 사람을 수탁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탁자 명의 등기가 넘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신탁자, 수탁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내려서 적용 제외되는 경우도 있죠. 양가로 3번에. 그래서 방가로 1번 보니까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지 않는 경우,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이것이 명의신탁 울타리예요. 명의신탁 울타리인데 명의신탁 안에 있지만 허용이 되는 것이 있고, 이건 명의신탁 울타리 안에 있으면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이지만 허용이 되는 것이 있고, 명의신탁 울타리 밖에 있으면 뭡니까?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죠.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명의신탁이 아닌 겁니다.
명의신탁이 아닌 것이 세 가지가 있어.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담보 목적입니다.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겼다. 그러니까 갑이 을로부터 돈 1억을 빌리고 자신의 토지를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등기를 넘겼다. 그러면 등기 명의자는 채권자 을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자는 채무자 갑이 되겠죠. 이런 담보를 우리가 양도담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담보처럼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다. 이 경우는 재산 은닉이라든지 탈세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신탁법상의 신탁.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서 보면 한국 토지 신탁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탁회사에다가 내 토지를 맡겨놓고 돈을 빌려서 아파트 건설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신탁법이라는 적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신탁을 했을 때는 실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불법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명의신탁에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 실명법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되는 것이 상호명의신탁입니다. 이 상호명의신탁은 말 그대로 명의신탁이라 말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상호명의신탁을 다른 말로는 구분소유적 공유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구분소유적 공유.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A라는 사람으로부터 토지 한 필지를 100분지 토지 한 필지를 4억에 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 살 수가 없어가지고 갑이 2억을 출자하고 을이 2억을 출자했어. 그래서 4억짜리 토지를 두 사람이 돈을 합쳐서 매수를 했죠. 매수한 다음에 등기를 넘길 때 2분의 1씩 지분 등기를 한 거예요. 2분의 1씩 지분 등기를 했는데 가령 토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등기부상으로는 아직 분할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죠. 전체의 2분의 1은 갑의 것으로 전체의 2분의 1은 을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과 을이 내부적으로는 분할을 한 거예요. 분할해서 100번지는 갑의 것으로 하고 가지분을 부여해서 100의 1번지는 을의 것으로 한다라고 내부적으로는 분할을 하고 분할 청량을 해서 공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공정까지 마쳐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네 것 내 것이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 등기부상으로 아직 분할 등기가 안 돼가지고 공유인 걸로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2분의 1씩 공유 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부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공유관계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명의신탁이란 말은 왜 나왔냐 하면 이 100번지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갑의 단독 소유 부분인데 등기부상으로는 절반이 누구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을의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의 1번지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을의 단독 소유 부분인데 등기부상으로는 절반이 갑의 것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서로 얼마씩? 2분의 1씩 등기를 맡겨놓은 꼴이 되다. 그죠? 이거는 갑의 것인데 등기부상으로는 반이 을의 것으로 되어 있고 이쪽 것은 을의 것인데 등기부상으로는 반이 갑의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로 절반씩 등기를 맡겨놓은 꼴이 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 서로가 뭐야? 상호죠. 상호. 서로 등기를 절반씩 맡겼다라고 해서 상호명의신탁이다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탈법이라든지 뭐 조세 포탈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세금은 다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따라서 이것도 불법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 실명법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이 아닌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실명법에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적용 제외입니다.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적용이 제외돼 버린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지만 허용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종중 명의신탁. 그러니까 종중 토지를 종중 대표자 명의로 했다든지 종중 토지를 종중원 내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든지 이게 이제 종중 명의신탁이고요. 이거는 명의신탁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 뭐 종교단체 대표자 명의로 등기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남편의
토지를 아내 명의로 등기했다든지 배우자 사이의 맹신탁이죠. 요 세 가지는 맹신탁은 맹신탁인데 탈법 목적이 없다면 조세 포탈이라든지 재산 은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요거는 허용을 해준다. 허용을 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맹신탁이지만 처벌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적용을 아예 안 한다는 뜻이에요. 적용 제외고 이거는 적용은 되는데 처벌은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맹신탁에서 실명법 적용은 되는데 처벌은 하지 않는다. 허용이 된다 이런 뜻이죠. 요거 두 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맹신탁이 아닌가 하고 맹신탁이지만 허용이 되는 것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두 개를 구별하시고. 그래서 그 방금 1번에 맹신탁 약정으로 보지 않는 거 이래가지고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이런 것들은 소유권 이전 형식의 담보죠. 그 다음에 상호 맹신탁,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신탁 이런 건 맹신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방금 2번에 예외적 허용돼 있죠. 그래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멘탈과 같은 그런 불법적 동기가 없다면 몇 가지는 허용을 하는데 그것이 종중, 종교단체,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1, 2, 3 나와 있죠.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대표자 명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3번에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세 번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맹신탁이지만 허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맹신탁 금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맹신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할 때 물건만 동안에 치면 되겠죠. 그래서 맹신탁에서 금지되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할 것 없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되지 남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만 실명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도 남의 명의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의 갑의 건물의 전세금이 10억인데 그 10억짜리 건물을 실제로는 전세권을 설정하고 10억을 지급하는데 그 10억의 전세금을 감추고 싶죠. 그럴 때는 친구에게 부탁해가지고 실제로는 10억을 전세금을 지급했는데 등기부상 내지는 계약서상으로는 친구 뱅이 전세금 10억을 지급한 걸로 하고 뱅을 전세권자로 등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야? 전세권을 맹신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맹신탁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건은 꼭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을 통해서도 맹신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맹신탁의 효력 무효돼 있죠. 이렇게 해서 맹신탁을 하면 그 맹신탁은 당연히 무효다. 따라서 맹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건 변동도 무효한다. 맹신탁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넘어간 등기도 무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맹신탁의 효력 돼 있죠. 그 계약 맹신탁 효력을 보기 전에 그 밑에 방금 2번부터 봅시다. 제3자에 대한 효력. 맹신탁 약정 및 이에 기한 물건 변동의 무효는 제3자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까 지금 현재 수탁자 명의로 친구를 믿고 등기를 맺겠는데 이 친구가 자기 땅도 아닌 것을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을 계열해서 자기 땅인 것처럼 제3자 뱅에게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팔고 등기를 넘겨 버린 거예요. 수탁자로 넘겨받은 제3자죠. 이 뱅입니다. 이 뱅은 등기를 넘겨받으면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습니다.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이 등기는 언제나 유효로 봐버려요. 언제나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거는 논리에는 별로 안 맞죠, 그죠?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등기는 믿었든 믿지 않았든 무조건 효력이 없어요. 잘못된 등기는 믿고 사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인데 그럼 왜 효력을 주느냐? 그것은 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고 맹의 신탁자인 갑을 제재를 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신탁자에게 등기를 친구 명의로 맡길 때는 그 친구가 배신해서 팔아버리면 소유권을 뺏길 각오를 하고 맡기라 이런 취지에서 뱅에게 소유권을 넘겨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은 잘못하면 소유권을 뺏길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맹신탁 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맹신탁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제3자 뱅은 선악을 불문하고 수탁자로부터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으면 언제나 그냥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이런 보호장치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취지가 뱅을 보호하기보다는 갑을 제재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안 맞죠.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논리상으로 하면 이 사람 등기도 무효가 돼야 되죠. 무효등기에 기초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주는 것은 갑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취지다. 그 다음에 계약 맹신탁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계약 맹신탁. 그래서 그 동안에 이번에도 계약 맹신탁이 있고 그 밑에 양가로 3번에도 뭐 1, 2, 3번에 보니까 또 계약 맹신탁 하는 말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맹신탁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이자간 맹신탁, 이전행 맹신탁입니다. 그래서 맹신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가장매매 또는 가장경리를 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해주는 경우다. 그러니까 신탁자와 수탁자가 직접 맹신탁을 맺고 직접 등기를 넘겨주는 이런 것을 이자간 맹신탁 내지는 이전행 맹신탁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맹신탁은 무효니까 넘어간 등기도 무효고, 그래서 소유권은 가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삼자간 맹신탁이 있다, 그죠? 그 삼자간 맹신탁은 다른 말로 중간 생략행 맹신탁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 구조가 이렇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팔려고 내놨고 의뢰한 사람이 그 땅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은 1억으로 정하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땅은 샀는데 그 땅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기가 약간 껄끄러운 부분도 있죠. 뭐 허가구역 내외토지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월 한 5일쯤 돼가지고 친구 병을 찾아가서 병아 내가 닷새 전에 계약을 맺었는데 내 앞으로 등기하기가 껄끄러우니까 네 앞으로 등기를 좀 해놓자. 그러니까 병도 좋다. 그래서 명의를 맡겨놓기로 맹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맹신탁은 뭐야? 무조건 아까 우리 종중 배우자 이런 거 빼고는 다 무효입니다. 종중 종교단체 배우자 빼고는 다 무효예요. 무효. 그리고 5월 1일 날 이행 날짜가 되니까 을이 약속한 대로 대금 1억을 지급하겠죠. 대금 1억을 지급하고 그리고 부탁을 하겠죠. 뭐라고? 친구 명의로 등기를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받고 매도인이 친구 명의로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럼 이때 부탁을 하는 사람은 신탁자, 부탁을 받고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수탁자,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사람은 매도인이죠. 그런데 매도인이 5월 1일 날 이렇게 등기를 넘겨줄 당시에 두 사람 사이에 맹신탁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계약은 을하고 맺고 그리고 을로부터 심지어는 돈을 받고 부탁을 받아서 넘겨줬다는 것은 갑 스스로도 을과 병 사이에서 실질 소유자는 을인데 등기만 병 명의로 넘겨놓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매도인도 불법적인 맹신탁을 도와주는 꼴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악의인 때에는 이 이행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인 이행에서 넘어온 이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등기는 병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은 누가 있다?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신탁도 무효, 수탁자매로 넘어간 등기도 무효, 그리고 갑과 병 사이의 이행행위도 무효. 나머지는 다 무효인데 이쪽 부분은 전부 다 유효입니다. 유효가. 그거는 왜 유효가 되냐면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 매매 계약은 맹신탁과는 전혀 관계없이 맺은 계약이니까 유효고요. 그리고 계약이 유효니까 이행도 당연히 채권 채무가 발생했으니까 유효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억을 지급한 것도 유효입니다. 돈을 줬으니까 을은 당연히 병으로부터 뭘 받아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유효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유효예요. 나머지는 다 무효지만 이런 맹신탁을 삼자간 맹신탁이라고. 이것도 똑같아. 수탁자가 제3자 정에게 자기 명의로 등기된 것을 계약해서 자기 것도 아닌데 팔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죠. 그럼 이 등기는 뭐야? 언제나 유효입니다. 수탁자로부터 넘겨받은 제3자의 등기는 언제나 유효다. 이건 똑같죠. 그죠? 이런 것을 삼자간 맹신탁이다. 중간 생략형 맹신탁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맹신탁이란 말이 있죠. 이 계약 맹신탁이라는 것은 맹의 수탁자가 계약의 단계부터 개입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계약 맹신탁이다. 이런 겁니다.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돼.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팔려고 내놨는데 의뢰한 사람이 그 땅을 사고 싶은데 내 이름 밝히고 땅을 사는 것 자체가 껄끄러운 거야. 이 사람이 뭐 고위공직자라든지 뭐 그런 약점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을이 자기 친구 병을 찾아가서 돈을 줍니다. 돈을 딱 주면서 내가 이 땅을 사고 싶은데 네 이름으로 그 땅을 사놨다가 내가 공직에서 물러나면 내한테로 넘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3월 1일 날 그 부탁을 했다가 무슨 말이에요? 을이 병에게 네 명의로 좀 땅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게 맹신탁이죠. 그런데 이 맹신탁은 재산 은닉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리고 수탁자, 부탁한 사람은 신탁자, 부탁받은 사람은 수탁자죠. 수탁자가 신탁자로부터 받은 돈을 들고 이제 매도인 갑에게 가서 3월 2일 날 매매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매매 계약을 맺고 대금은 1억으로 정하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다 칩시다. 이행 날짜가 되니까 병이 을로부터 받은 돈 1억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니까 매도인은 당연히 그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렇게 넘겨주겠죠, 그죠? 그런데 이 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은 뒤에 숨어 있는 신탁자의 존재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죠, 그죠?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인 선의일 때는 이 매매 계약을 보호를 해줘야 하죠. 선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매매 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줘야 되겠죠. 매매가 유효. 따라서 유효인 매매에서 넘어온 이행도 유효. 이행이 유효니까 이 등기도 유효. 유효란 말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땅 넘겨주고 돈 1억 받았으니까 나쁜 짓도 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 장면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을과 병이 남아서 이제 싸우겠죠, 그죠? 자, 을이 한동안 시간이 지난 뒤에 병을 찾아와서 이제는 내가 때가 되었으니까 내 돈으로 산 그 땅을 돌려달라, 내한테로 넘겨달라 하니까 병이 순순히 등기를 넘겨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뭐래요? 내 땅이니까 못 넘겨주겠다,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죠. 내 돈 주고 산 땅이니까 돌려달라 하니까 법원에서 말했다고? 네 돈 주고 산 땅이지만 계약도 수탁자가 맺고 등기도 수탁자 명의로 유효하게 넘어갔고 수탁자가 소유권자니까 땅은 안 넘겨줘도 좋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다시 을이 뭐랍니까? 땅은 안 넘겨주더라도 이 매매 대금은 부당이득 아니냐. 근거 없이 1억만큼 병이 이득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은 병이 취득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돈, 대금은 누구 거예요? 을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을의 돈을 가지고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 근거 없이. 따라서 근거 없이 취득한 요 1억은 뭐가 된다? 부당이득이 되겠죠, 그죠? 부당이득. 근거 없이가 무슨 말이야? 부당이죠. 따라서 을은 병을 상대로 토지를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돈을 받아갈 수 있어. 요까지가 계약명의신탁. 그러니까 삼자간 명의신탁하고 계약명의신탁의 가장 큰 차이점이 계약을 누가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삼자간 명의신탁은 계약은 신탁자가 맺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넘기죠. 계약명의신탁은 계약의 단계부터 수탁자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계약 맺고 등기도 수탁자 명의로 넘겼는데 그 매매 계약과 이행의 과정에서 매도인이 선이라면 매도인은 두 사람 사이 명의신탁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 말은 매도인은 명의신탁에 개입한 사람이 아니고 명의신탁을 도와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전부 다 유효, 등기도 유효.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넘겨받은 정은 볼 거 없죠. 언제나 선악불문하고 등기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러면 되죠. 여기까지가 계약 명의신탁. 자, 요거 뭐야?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요 명의신탁은 종류가 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1년 내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명의신탁은 올해 25회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두 문제가 나왔죠, 그죠? 3자간 명의신탁이 나왔고 계약 명의신탁도 나왔고 두 문제나 출제되는 아주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요 부분만 딱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7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그 기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 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처벌 규정이라든지 그 뭐 유예기간 규정이기 때문에 시험하고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으니까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요까지 보시고 이렇게 해서 예비 과정은 마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본 수업에 들어가면 이제 본 교재를 가지고 민법을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첫날 우리가 봤던 대로 민법 종칙부터 해서 쭉 보겠죠, 그죠? 종칙을 보고 그 다음에 종칙이 항상 중요합니다. 민법은 제일 중요한 게 종칙이에요. 종칙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서 항상 내 머릿속에 민법이 뭐다 하는 가닥이 잡힐 때까지 계속 읽으셔야 돼. 종칙을 잘 보시고. 그리고 종칙 중에서도 첫날 배우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첫날 배우는 그 우리가 전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표 그린 거 있죠, 그죠? 표 그림. 요것을 되도록이면 빨리 내 걸로 만들어서 민법의 체계를 잡는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시더라도 요 종칙 부분을 배울 때는 항상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종칙이 적어도 한 3월 달까지는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이제 종칙이 잡히면 그다음부터는 쉽게 이제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물권법 같은 경우는 양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공부를 해보시면 종칙에서 닦인 그 기초 잡고 그리고 물권법 강론으로 들어가면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그건 뭐 쉽게 극복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권법은. 그러니까 종칙에다 역점을 두시기를 하고 일단은 이것으로서 예비 과정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과정으로 들어가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